향후 10년을 결정지을 미국의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와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첫 국가 안보 보고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1980년대부터 미국에선 각 행정부마다 한 번씩 국가 안보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여기도 써있지만 대통령 임기 중 모든 외교 전략의 근간이 되는 최상위 전략 지침이라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48페이지짜리인데 제가 이제 출력해서 정독을 했거든요. 근데 앞에 한 10페이지만 보시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올려놓을게요.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고, 이 영상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한 부분은 다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내놓냐, 크게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미국의 힘, 국방력을 과시하는 효과, 그래서 경쟁국, 도전 의지를 꺾어버리고, 두 번째가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대요. 이제 우리 미국이 이렇게 힘이 세고 우린 동맹국들하고 같이 갈 거야라는 동맹 보호 역할을 강조한답니다. 그래서 제3국가가 동맹국을 공격하는 걸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셔야겠죠. 48페이지를 요약하면 일단 지금 결정적인 10년 변곡점의 시작점에 있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이 해야 되는 두 가지 해결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민주주의와 독재의 대결이 있다. 야, 독재는 어딘지 안 봐도 느껴지시죠? 민주주의는 미국일 테고 독재 국가와의 대결 구도를 아예 이제 정립을 했습니다. 적이라 이거죠. 그리고 초국가적 과제, 이거는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밀고 있고 한 기후, 식량, 전염병, 테러, 핵 뭐 이런 것들, 안보 위협들은 초국가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될 것들이다 해서 오늘 이제 요 위에 형광펜 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대놓고 미국 국가 안보 보고서에 중국이 미국의 유일 경쟁자다. 좀 아이러니했던 게, 러시아랑 싸우고 있는데 이 미국 입장에서 정작 러시아가 별로 안중에 없는 거예요. 참고로 2018년에 발간됐던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의 안보 보고서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자로 지목돼 있는데, 이제 러시아는 비중이 작아지고 중국이 유일한 위험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약간 자존심 상할 만할 수 있는데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을 했고요. 그리고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국가 안보 보고서에 탈냉전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났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 경제학자분이나 아니면 애널리스트분이나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탈냉전 시대는 종료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랑, 미국이 대놓고 이 탈냉전이 종료됐다라고 언급하는 건 이 무게가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걸 요약한 문구가 요거라고 느껴졌는데, 핵심 기술은 마당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핵심 기술은 미국 내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걸 마당이라고 표현을 했고, 담장은 높여야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스몰 야드 하이 펜스라는 전략이래요. 그래서 결국 기술 장벽을 높이겠다는 거죠. 장벽을 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탈세계와 공급망 분리, 요걸 요약한 문장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0년 보는 전망이 이렇다는 거고요. 심지어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바뀌어도 지속 가능하게끔 초당적으로 만든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도 다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설령 중간선거 이후에 공화당이 장악하고 다음 선거 때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기조는 이어간다라고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놀라웠고, 그러니까 확실히 미국은 대통령 한 명이 막 결정하는 게 아니고 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나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길게 보고 가는구나. 그래서 이거 보고 바로 그날 중국이 반박합니다. 중국 외교부가 대변인 통해서 우리를 적으로 하는 게 말이 되냐, 아주 옛날식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중국을 대하고 있다. 근데 사실 지금 중국도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 이제 사실상 시진핑이 3년임 확정이 됐습니다. 당대회 했고요. 거기도 보시면 중국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은요, 중국의 기조가 발전 우선이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안보로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중국이 고도 성장을 우선시했던 나라라면 이제 성장이 좀 둔화되는 걸 감안하더라도 국가 안보라는 얘기는 결국은 경쟁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이 바뀌는 걸 이번 당대회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안보 안전만 73회 언급했고요. 경제 성장 이런 거의 단어는 거의 미미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 머릿속에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거는 대만 통일 언급하는데 가장 큰 박수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우리 그런 말 많았잖아요. 3년임 하고 나서는 좀 증시가 안정될 것 같다, 경제 안정될 것 같다는데 그런 거 택도 없고 지금 대만 통일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즉 결국은 반도체 먹겠다는 거죠. TSMC 안 넘겨주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그래서인지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미국 반도체 인력들이 철수합니다. 와, 여태까지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여태까지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 그러면 서로 막 관세 전쟁, 약간 제재 정도 하고 또 그러면서 풀었다가 제재했다가 약간 이 정도였는데, 사람들을 철수시키는 거는 진짜 이제 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정말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번 주에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기사가 이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현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직원들을 다 철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돌아와, 미국으로 돌아오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진짜 중국 반도체 제조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라는 의미 아닌가 해석이 개인적으로 됐고, 특히나
장비 업체를 때리면 중국 쪽에서는 타격이 큰 이유가요. 사실상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도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점유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저도 여러 번 소개드렸지만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KLA 이런 회사들의 반도체 장비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에서 40%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없으면 반도체 공장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기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참고로 중국산 반도체 장비 점유율은 5%도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원시인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무인도에 갖다 놓고 그래 반도체 한번 만들어 보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미국이 강경하게 나오는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반도체 장비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 회사 ASML도 중국에 공장도 있고 직원들도 있는데 상무부 미국 장관이 이제 당연히 경고했겠죠. 너 지금 중국 편들지 마라 이러니까 바로 ASML조차도 중국에 있는 이런 미국인 직원들 작업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일단 작업 중지하세요 하면서 눈치 보는 거죠. 어떻게 되나 하면서.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추측이 아니고요.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이 규제를 발표하면서 대놓고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을 확실히 박살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거의 전쟁, 기술 전쟁, 정말 기술 전쟁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특정 나라가 특정 나라를 대상으로 기술력을 박살냈다고 하는 발언을 하는 상황은 지금 미국밖에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선포를 한 셈이고 기술 전쟁을. 아니 이거 구독자분들 어떻게 느끼시나요? 진짜 뭐 거의 이 정도면 너 죽고 나 죽자의 기술 전쟁인데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가 중국에 파는 매출 비중이 3분의 1이 넘어요. 대부분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이런 게 다 미국의 대표 장비 업체들인데 매출의 3분의 1이 중국에 나오는데 중국에서 영업하지 말라 그러면 3분의 1 장사하던 거 접으라는 말이 되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측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일단 당장 철수하면 매출 5% 다음 분기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장기화되면 더 심각하다. 전 세계 1등 반도체 생산 업체 TSMC도 지금 이렇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첨단 반도체 영향은 0.5%인데 만약에 중국 전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10%까지 매출 손실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또 앞에 국가 안보 보고서를 보니까 또 이게 이제 시작인가 싶기도 할 정도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미국이 웬만하면 봐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중국이 너무 빨리 치고 올라왔대요. 그게 발단이 된 게 올해 7월 달에 발표된 어떤 보고서인데요. 중국에도 반도체 제조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의 대표 반도체 생산 기업인 스믹이라고 있습니다. SMIC라고 스믹이라고 있는데 얘네들이 7나노급 되는 그러니까 고성능의 반도체 공정에 성공했다라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캐나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한테 납품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미국이 화들짝 놀랐답니다. 이거 보고 아니 분명히 내가 장비 이런 걸 제안했는데 어떻게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어냈지? 화들짝 놀랐습니다. 바이든님 지금 보시면 아니 뭐야 어떻게 한 거지? 사실상 인텔도 7나노를 힘들어한다는 얘기까지 돌 정도인데 어떻게 한 거지? 봤더니 중국이 장비를 재활용해서 그러니까 재조립을 한 거예요. 보시면 부품 막 있잖아요. 막 이렇게 뒷구멍으로 이렇게 저렇게 부품들 구성품들 분해된 거 가져와가지고 재조립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낸 거예요. 심지어 이제 제재가 안 돼 있는 메모리 장비를 수리해가지고 개조해가지고 첨단 시스템 장비 이런 걸로 바꿨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안에도 다 방법이 있지 하면서 만들어내니까 바이든이 이제 이런 하는 거죠. 아 뒷구멍으로 다 했구나. 이러니까 이제 놀라가지고 이번에 발표한 거는 아주 규제를 촘촘하고 광범위하게 이제는 이 규제 품목을 장비가 아니고 구성품과 조립품까지로 다 바꿨어요. 단어까지 바꿨습니다. 부품도 안 주겠다는 거죠. 이제 그거 주면 조립해버리니까 중국이 막 어떻게든 개조해서 만들어내니까 장비보다 넓은 범위인 구성품, 부품과 조립품도 안 주겠다라고 규제에 넣었고 심지어 어떻게든 또 뒷돈 받아가지고 주는 미국인들이 있으니까 미국인도 제재하는 거죠. 이제 돈 받고 중국에 지원해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때 하니까 시진핑이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든 또 중국은 또 방법을 마련하겠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이제 이러니까 중국 반도체 시장 막 폭락하고 뭐 이러고 이제 요동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미국도 같이 폭락하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맞나 싶을 건데 현재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대표적으로 규제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화웨이라는 기업하고 ZTE라고 하는 5G 통신 장비 반도체 기업들인데 이거를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규제했거든요. 나라에서 구매하는 거 정도를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연방 자금을 써서 구매하는 걸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뭘 검토하냐면 모든 민간 구매 금지까지. 사기업들도 화웨이 거 쓰지 마. GTE 거 쓰지 마. 야, 통신 장비 받아들이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검토 중인데 이 진짜 완전히 전면적으로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거든요. 판매 금지. 여태까지는 암묵적으로 미국의 공기업만 아니면 민간 기업들은 다 썼다는 얘기거든요.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화웨이 이런 기술력도 좋고 GTE 통신 장비 막 점유율 되게 높아지고 그랬는데 이것도 완전히 전면 금지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보면서 아 이거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나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 단순 겁주기로 안 끝나는 건가 이번에도 반복인가 싶을 정도로 좀 지켜봐야 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 전쟁 이제 시작 아니냐
앞에 국가 보고서 본 것처럼 10년 탈냉전 종료의 초반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시작이라서 되게 우려스럽다라는 책도 나오고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죠. 미국 반도체 기업들 다 죽는다 그러면 그거를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수용 가능할까? 지금 이렇게 되면 너 죽고 나 죽자인데 될까? 이거 겁주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렇게 규제하면서 오히려 중국 반도체가 더 빠르게 내재화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고민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 가지고는 미국이 약간 물러설 기미가 안 보여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개별 기업들도 좀 심상치가 않은 거죠. 이번 주도 보면 애플도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으로 좀 돌아오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제목도 보시면 미국 내 공장 서두르는 애플 납품업체. 여태까지는 보통 공장 다 중국에 있었잖아요. 이제 그 애플 납품 업체들도 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본사 근처로 공장을 세웠대요. 1년 만에 2배가 늘었는데 그중에 30개 이상 업체가 애플 본사 근처에 이렇게 납품하려고 그러는 거죠. 설계도 하고 같이. 1년 전까지만 해도 10개도 안 됐는데 지금 막 등록을 한대요. 야, 이거야말로 이제 탈세계화하고 분리의 본격화인가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이번 주에 이런 기사 나왔잖아요. 애플 앞으로 5년 내에 미국에 공급하는 제품은, 즉 미국에 판매하는 아이폰, 맥북 이런 것들은 중국 바깥에서 생산하겠다. 와, 지금 대부분 다 중국에서 만드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앞으로 미국에선 안 팔겠다라고 사실상 보고서가 나온 거죠. 분리되는 거죠. 뭐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탈세계화, 공급망 분리 딱 분리되는 거죠. 중국 판매는 중국에서, 미국에서 파는 거는 뭐 태국, 인도, 베트남 막 이런 데서 공장도 옮기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애플 입장에서도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애플 입장에서는 전체 판매량의 30%고 중국도 거의 30%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버리지 못하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둘 다 잡는 전략으로 어쩔 수 없이 쓰는 건데, 이러니까 당연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공장도 옮겨야 되고 인건비도 비싸질 테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애플이 이제 실적이 좀 단기간 안 좋아질 거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 얘기도 있어요. 아무래도 공급망 분리 때문에. 여태까지는 중국에서 값싼 노동력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막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기껏 다 해놓은 거 효율화 시켜놓은 거 다시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이 부분 봐도 야, 진짜 애플이 딱 대장이고 흐름을 보여주잖아요. 애플도 중국에서 나오는 게 진짜 이렇게 되는 건가 싶은, 우리 엄청난 변곡점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하고 우리 같이. 비슷하게 이번에 한 언론에서도 아이폰을 다 뜯어본 거예요. 아이폰 14를 뜯어봤는데 비용이 20%나 올라갔어요. 너무 올라가서 왜인가 봤더니 미국에서 많이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시면 아이폰 전체 중에서 어떤 나라에서 공급을 받는지 비율을 보이는 건데요. 아이폰 13 전작은 미국이 20%, 한국이 30%, 일본 14, 대만 8 이렇게 있었는데, 보시면 미국 비중이 30으로 늘어납니다. 1위로 올라서요. 오히려 한국이 1위였는데 한국이 24%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미국 본토에서, 아까 국가안보 보고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마당 안에 모든 기술을 다 들여오겠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미국 내 공장들한테 납품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벌써 보이고 있는 건가? 이번 아이폰 14부터 벌써 그렇게 적용이 된 건가? 야, 그러니까 미국하고 동맹인 나라들이나 미국 내 공장을 투자한 기업들이 또 우위를 점하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미국 안방에서, 앞마당에서 부품을 만드는구나, 공급을 하는구나, 이렇게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도 가만히 안 있죠. 잠깐 몇 개 말씀드리면, 중국도 이미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화폐 전쟁도 대비하고 있다고 느낀 게, 이제 자꾸 달러 의존도 낮추려고 사우디하고도 편먹고 러시아하고도 편먹잖아요. 그래서 이미 러시아에서 지금 거래하는 거래 건수 첫 1위 한 게 위안화랍니다. 이제 그동안 아무래도 러시아도 기름 팔려면 달러 써야 되는데 이제 달러 제끼고 중국 화폐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국도 위안화 패권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주 좀 특이했던 기사가 중국의 옥수수 공격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식량 전쟁까지도 대비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원래 중국이 옥수수를 미국에서 많이 수입했대요. 옥수수 수입의 70%가 미국이래요. 근데 본격적으로 기술 전쟁 오면서 무역 전쟁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의존도 낮추려고 그동안 줄여놨던 브라질로 수입처를 변경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서 자원 의존을 낮추겠다는 거죠. 중국의 옥수수 공격. 이제 미국한테 뭐라도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이 반도체 제재 거니까 중국이 유일하게 가진 강력한 무기가 있죠. 히토류라고 있죠. 한번 소개드린 적도 있는데 이것도 다시 제재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히토류가 없으면 반도체, 무기 만들 수 없죠. 말 그대로 희소한 금속이기 때문에 이 얘기도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또 주가가 들썩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만반의 대비를 하는 모습이 기사로 나오니까 좀 심상치 않구나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잘 넘어갈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또 지금 반도체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안 좋잖아요. 지금 실적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저도 지금 반도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전 세계 1등 파운드리 대만의 TSMC 있잖아요. 여기 삼성이 2등이고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조차도 실적이 이번 주에 나왔거든요. 사상 최고가 나왔는데도 내년부터 본격
충격적으로 재고가 늘어날 것 같대요. 시장은 이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재고가 최대치로 올라갈 것 같아서 심지어 뭐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마진도 많이 남겼음에도 주가는 뭐 같이 빠지는 건데,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쌀 것 같으니까 투자를 줄인대요. 투자를 줄인다는 말은 결국은 반도체 공장 지으려던 거를 조금 축소한다거나 미루니까 반도체 장비주에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지금 미국이 중국 규제 때문에 안 그래도 안 팔리는데 이런 TSMC 같은 회사들도 투자 축소한다고 하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겨울이 왔는데 미국까지 안 도와주고 아주 겹악재 다 때려맞고 있는 게 반도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안 좋으니까 이제 인텔도 구조조정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말에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 즈음에 수천 명 정도 구조조정을 할 것 같대요. 약 20%? 참고로 인텔 직원이 약 11만 명인데요. 인텔이 구조조정 지난번에 한 게 2016년이래요. 지난번 안 좋았던 사이클에서 한 10,000명에서 2만 명을 감축했었는데 이번에 수천 명이 될지 수만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텔도 비용 절감 차원에서 구조조정 들어갔다. 못 버티고 반도체 대기업 중에서는 첫 스타트를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루머지만 뭐 우리나라도 막 인터넷에 찌라시 돌았잖아요. 뭐 삼성도 구조조정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돌았는데 그거는 루머니까 아직 뭐 밝혀진 건 없으니까. 그런데 인텔은 현재 이제 밝힌 상황이라서 반도체 업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 이제 구조조정하면 비용 절감되면서 다음 사이클 때 또 이렇게 상승할 여력이 생기는 거겠죠. 더 효율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좋게 생각해보면 바닥에 다가오는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안 좋게 생각하면 이거 겨울이 언제까지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업황 우려도 있는데 기술 전쟁, 국가 안보 보고서 보니까 심상치 않다, 살벌하다 이 생각이 들 정도라서 반도체 주식들이 보시면 엔비디아, AMD 60% 넘게 빠졌고요. 야, 이거 뭐 숫자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거 진짜 나중에 한 1년 뒤에 제 영상을 혹시 보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면은 이때 샀어야 되는데 라는 댓글을 남기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네요. 진짜 반토막이 기본입니다, 세상에. 그렇지 않나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야, 이거 인텔이 5.6%예요 배당률이. 인텔이 초고배당주가 됐어요. 너무 빨리 빠지니까. 와, 인텔 배당률이 5.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램 리서치 같은 주식 좀 있으면은 배당률 2% 이제 넘어가니까 오랜만에 보네요. 램 리서치 배당률 2%. 제가 재작년 코로나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배당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다들 고배당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ETF도 많이 빠지니까 배당률이 이제 1.4, 1.5까지 올라갔네요. 반도체 ETF가 반토막 났습니다, 세상에. 와, 장난 아닌 상황이고요. 참고하시라 넣어놨고, 미중 전쟁 관련주라고 제가 모니터링 하는 주들이 있어요.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왜냐면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나이키, 스타벅스 있는데 요즘 보잉도 안 좋대요. 보잉도 제가 자료는 뺐는데 중국이 항공기도 자립하려고 본격적으로 보잉 거 안 사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다음에 이슈가 있으면 제가 같이 다루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잉도 월가에서 목표 주가 자꾸 내리고 그래서 제가 언급도 못 하고 있는데, 중국이 보잉 비행기 사줄 이유가 없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미중 갈등이 이어지는데 대표적인 피해주가 될 거라고 언급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보잉도 반토막에서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되는 주들도 참고해서 리스크 관리 당분간은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이게 안정되고 미국과 중국이 좀 화해를 하는 제스처가 보인다던가 휴전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단기간은 고악재가 껴가지고 좀 바닥에서 머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돌아오는 주에는 ASML 반도체 장비 회사 1등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은 실적보다도 외부 이런 기술 전쟁 이슈로 더 크게 움직일 것 같아요. 직원 철수하고 작업 중지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